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섭입니다. 수능 시험 때문에 다시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예고한 것처럼 파우스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모두 두 강좌인데요. 여러분들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개의 강좌를 모두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들으실 강좌는 그 중에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의 내용인데요. 자, 파우스트 책 제목이죠. 독일의 대문호는 이제 큰 작가를 말합니다. 괴테가 쓴 전생애를 바쳐서 쓴 희곡입니다. 네. 자,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서 제목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1부를 흔히 그레텐의 비극이라 그러고 2부를 흔히 헬렌의 비극이라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1부와 2부에는 작은 제목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1부 같은 경우에는 천상의 서곡, 그레텐의 비극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부는 이제 궁성에서의 파우스트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네를 찾아가죠. 헬레네와의 결혼.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제 새로운 해안지대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파우스트가 죽게 되고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가치는요, 인간 존재의 본질, 이걸 인간의 실존이라 그러는데요.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본질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 다음에 끊임없이 회의에 의심합니다. 그리고 탐구를 하죠.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보여줍니다.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그런데 그 바탕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적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보고서와 같다, 이렇게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파우스트는요, 대작이면서 동시에 명작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모르면 거기에 다양한 신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적 인간 실존 보고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성경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과 매우 닮아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강조했었죠. 네, 욥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사탄이 하느님을 시험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욥을 괴롭혀봐라. 그래서 욥이 과연 나를 저주하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에 대한 신뢰를 보내죠. 그래서 욥은 가진 재산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몸이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기와장으로 살결을 긁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함에도 결국 하느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그 욥의 그 깊은 신앙심, 그리고 인내심,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은 욥을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이기죠. 네, 그래서 사탄은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역시 인간에게는 뭐가 있군요. 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거기서 마치 패러디를 하는 것처럼 파우스트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듯이 이야기 속에서 다 읽고 나면 답이 얻어집니다. 그런 삶의 지침서가 바로 파우스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왼쪽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이제 사파인데요. 왼쪽에 있는 여자가 이게 메피스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서명하고 있죠. 양피지에다가 이자가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피스토, 얘는 파우스트. 네,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자, 좀 이따 줄거리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넘겨보죠. 자, 파우스트에 묘사된 인간 실존. 네,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고뇌하며 애쓰는 자가 인간이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리고 고뇌한다. 이 말이 포인트인데요. 네, 괴로움을 참아내고 욕망을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고 하는 모습이 고뇌하는 모습이고, 애쓴다는 얘기는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다 높은 정신세계, 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아지나 돼지는 그러지 않죠. 네, 보다 나은 강아지가 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돼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요. 그냥 먹고 생존하고 그걸로 만족하지요. 인간은 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윤리적이고 더 고상한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윤리적 존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그런 이성, 그리고 인간만의 꿈, 이상,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파우스트에서 묘사된 인간의 본 모습은요, 모습은 하느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모습은 주 하느님을 닮은 생김새는요. 근데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욕망, 네, 하나는 이상, 꿈이죠. 그래서 선, 악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물을 대변해주는 전형적 인물이죠. 대표입니다. 대표. 네. 파우스트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인생을 바쳐서 지식을 쌓죠. 하지만 당시에 패스트라는 질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숭고한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방황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고뇌하며 애쓰는 자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참상이다. 즉 실존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파우스트라는 얘기를 써서 괴테가 이렇게 실패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방황하지만 결코 악의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악의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파우스트가 물론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결코 악마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 괴테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괴테가 말하고 싶은 게 바람직한 인간의 정체성, 이것은 바로 실패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방황할지라도 보다 숭고한 세계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악의 길로 퇴화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괴테의 생각을 이제 그 하느님과 주와 악마와의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와의 대화 속에 이제 은근히 이제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하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바로 이겁니다. 보다 숭고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그죠? 바람직한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악마도 그래서 악마를 세상에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없으면 빛의 존재가 더 돋보이지 않죠. 네, 악마가 있기 때문에 즉 악이라는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선이 더욱 돋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피스토의 그 끊임없는 그 파우스트를 유혹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파우스트에게 던져주는 온갖 그 메피스토의 쾌락들이 결국은 파우스트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만 나중에는 파우스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꾸려가서 가장 마지막에 황복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느님은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중에 파우스트를 실험해 보다가도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넌 나한테 되게 무한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나한테 고백할 거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제가 던진 쾌락이나 이런 그 달콤한 유혹을 덥석덥석 받아먹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군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 이상적인 목표를 두고 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역시 당신이 만든 인간이라는 자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쓸모 있는 존재였군요 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우스트 그걸 보여주게 되죠. 결국 이 파우스트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고뇌하고 그럴지라도 결국 우리가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뭐가 다르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방황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 훌륭한 인간인 겁니다. 지금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력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울게 되고 그런 과정이 따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과정 끝에 결국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괴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자, 이 괴테 초상화인데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이때가 이제 38세인가 40세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좀 잘생겼죠? 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게 이제 본명인데요. 괴테 줄여서 괴테 그러는데 174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832년 만 83세를 살았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네,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생했는데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네. 네, 지금 거기에 가면 큰 동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작가이자 이제 과학자입니다. 네, 근데 정치인이기도 해요. 정말 다재다능한 인간입니다. 네, 특히 그 문학에서는 독일 고전주의의 대표 작가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법률가였는데 법률가에는 아버지로부터 라틴어를 비롯하여 독일어 그다음에 뭐 여러 언어들을 갖다가 섭렵했습니다. 5개 국어를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어릴 때 굉장히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와 거의 독학을 했고요. 네. 그 전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7살 때 라이프치히 대학에 가서 법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법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괴테는요.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법률을 공부하도록 가르친 거죠. 또한 자기가 법률가였죠. 아주 재밌는 게 15살 때 첫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대가 바로 그랜트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퍼스트 1부에 마르가레테, 다른 이름으로 그랜트엔이죠. 네, 그래서 그랜트엔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라이프치히에서 법대를 마치고 22살에 변호사로 개업을 해요.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의 실습생으로 이제 베틀러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이때 그 비련을 슬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샤를로테 부인인 것이었죠.
네, 샤를로테는 당시 약혼자 어떤 남자의 약혼자였어요. 네, 하지만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괴테가요.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자기와 비슷한 감정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를 25살 때 썼던 거죠. 이게 엄청난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문단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베르테르 효과란 말이 생긴 겁니다. 또는 베르테르 이펙트란 말이 생기는데요. 베르테르 효과. 유명한 말이죠. 베르테르 따라하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당시 그 작품 속에서 묘사된 베르테르의 복장을 또 똑같이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27세가 되자 독일의 작은 공화국인 인구 6천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왕의 스승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재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약 10여 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괴테가 지었던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바이마르에서 괴테가 독일 정신을 시작했다 그래서 독일의 인문학 정신은 바이마르에서 시작됐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괴테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대단합니다. 자,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문학인의 삶이 아니라 정치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왕도 또 굉장히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툴툴 털고 38세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괴테의 모든 그 작가로서의 뭡니까 열정이 이제 꼽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 작가였던 슐러하고의 우정이 시작되면서 슐러가 이제 바이마르로 이사를 왔죠. 그러면서 둘이 같이 공동 작품도 많이 쓰고 또 괴테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특히 23살에 시작되었던 파우스트가 중단되었다가 슐러가 자꾸 격려를 해가지고 파우스트가 다시 이제 창작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6세가 되던 해에 슐러가 죽고 말죠. 네, 그래서 나중에 괴테도 이제 슐러가 죽어서 그 무덤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괴테의 무덤은 슐러의 무덤과 나란히 옆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시작된 파우스트의 시작이 82세에 완성이 됐어요. 네. 1부는 1808년에 완성이 됐지만 2부는 이제 그 다음에 한참 또 텀이 있다가 시작이 돼서 결과적으로 쭉 보면 60년 가까이 쓴 필생의 대작인 것이죠. 파우스트가 그만큼 대단한 작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3세에 이제 괴테가 죽게 되고요. 네, 그래서 슐러 옆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그 줄거리를 좀 살펴보죠. 파우스트의 줄거리는 크게 1부는 이제 23살에 시작이 돼가지고 잠시 중단됐다가 1808년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네. 자, 먼저 천상의 서곡이라는 부분에서 하느님과 하느님과 세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대화가 이어지는데 주의 그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끼어들죠. 그러면서 인간, 당신이 만들었다는 인간,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조롱할 맛도 안 난다. 인간의 비참상,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인간은 원래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그게 네가 본 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피스토가 조롱하고도 하느님을 비웃으니까 너 파우스트는 아느냐? 그 박사요, 그 이상한 박사요. 그래 내가 좀 걔 좀 시험 좀 해와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뭐 한다고요? 방황한다고요. 네.
그게 파우스트의 전부가 아니고 네가 아는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인간을 한번 겪어봐라. 인간은 보기는 그렇게 보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숭고한 가치를 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평생 지식 축적에 힘썼으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좌절하죠. 심지어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메피스토가 등장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랑 함께 향락의 세계, 쾌락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악마가 어찌 우리 숭고한 일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겠니? 어쨌든 네가 한번 나한테 쾌락을 제공해 봐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돼요. 이때 계약할 때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파우스트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자신만만하게 메피스토의 쾌락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만약에 이제 너무 그 쾌락이 좋아서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파우스트는 패배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가 소유하겠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너의 종이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네 파우스트가 나의 악마의 종이 되어다오라고 계약을 하게 되죠. 자, 계약의 성사 후에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우어바라는 술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메피스토가 온갖 그 마술을 보여주죠. 방탕하는 젊은이들에게 세계의 명주들을 막 직접 뿅뿅뿅 나타나게 해서 쏟아줍니다. 이것을 본 파우스트는 젊음을 되찾고 싶은 욕망에 자기를 30년 젊어 20대 청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는 마녀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마녀가 제공한 어떤 액체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이 액체를 마시고 뜨겁게 몸에서 열을 내면 젊은이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액체 속에는 사랑의 열병을 앓도록 사랑의 열병에 빠지도록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이죠. 자, 마을로 돌아왔는데 순박한 시골 처녀 마르가르테 그레텐이죠. 만나게 됩니다. 자, 첫눈에 반해서 뜨겁게 사랑을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레텐은 순박한 시골 처녀이고 고백성사를 받아도 죄를 고백할 게 없을 정도로 무결점의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잘생긴 젊은 귀공자의 젊은이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망설이죠. 하지만 파우스트의 끈질긴 집착과 그 다음에 선물 공세에 결국 넘어가서 그렌테인과 파우스트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가 밝고 신앙심이 깊어 걱정이 많은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는데 방해가 심했는데 메피스토가 수면제를 주죠. 그걸 모르고 그렌테인에게 줘서 어머니가 깊은 잠을 드시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수면제가 아니라 독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치는 깨어나지 못하게 되고 죽고 맙니다. 한편 군대 갔던 오빠가 돌아왔는데 정숙함의 대명사로서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자기 여동생이 밤마다 이상한 남자와랑 타락해서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몹시 분노하고 실망해서 그렇게 만든 장본인 파우스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결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결국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오빠와의 결투에서 결국 오빠가 발렌틴을 죽게 만들고 맙니다. 자, 어머니도 죽었죠. 오빠도 죽었죠. 설상가상 그렌텔의 몸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죠. 이럴 때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눈물로 참여하면서 맨날 성모상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지만 결국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 아이를 죽이고 말죠.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제 영아를 살해하게 되면 살인죄로 적용돼서 감옥에 갇혀 사형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형수가 되고 말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메피스토는 악마에게 간청을 해서 결국 그렌텐을 감옥에서 탈옥시켜서 멀리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파우스트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렌텐은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도망가도 계속
누군가 우리를 쫓아올 거 아니냐. 나는 죄책감으로서 나의 죄를 달게 받겠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하면서 사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충격과 슬픔에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파우스트는 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이때 메피스토가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녀는 일본 슬픔과 죄책감을 이제 달래게 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이제 독일 궁정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는데요. 네.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독일 궁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네. 근데 궁정의 살림살이가 완전 파탄났습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땅속에 묻혀져 있어서 아직 캐내지 않은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좀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의 여러 가지 토목 싸움을 일으키고 국가 주도의 경제 사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중에 온갖 잡혀있던 담보물들이 다 해제되면서 황제는 무한한 감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황제는 여기서 한수를 더 떠서 신화 속의 인물이었던 헬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을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악마의 도움으로. 그런데 황제는 이제 헬렌을 불러들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헬렌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헬렌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파우스트는 자기 제자 바그너가 만든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를 데리고 이제 과거의 신화 속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헬레네가 누굽니까?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여인이죠. 그리스의 메넬라우스의 그 왕비였죠. 네, 하지만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래서 트로이로 가게 돼가지고 자신의 부인을 뺏긴 메넬라우스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메넬라우스 궁정 앞에서 헬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헬레네가 좀 위기에 빠져 있어요. 네. 당연히 헬렌은 위기에 빠졌죠. 왜? 남편을 버리고 파리스한테 갔으니까요. 네. 그런 헬레네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둘은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죠. 네. 그래서 2부를 헬레네의 비극이라고 하고 1부를 그랜테엔의 비극이라는 부제가 다른 제목 별칭이 붙어요. 바로 이게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데 오이포레온이라는 아들이 생겨요. 하지만 이 녀석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거침이 없어요. 네. 결국 하늘을 알고 싶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스나 이카루스하고 비슷하죠. 네. 떨어져서 죽고 말입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헬렌은 다시 저승의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종이 쪽지 한 장 남기고요. 파우스트도 어쩔 수 없이 슬픔을 억누르며 독일 궁정으로 다시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파우스트는 이제 신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개인적인 욕망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공동체, 백성들, 여러 사람과 함께 행복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삶과 그러한 일들에 이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궁정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그 반란을 이제 능히 제압하니까 황제가 고맙죠. 그래서 황제가 고마움의 뜻으로 해안지대의 그런 땅을 갖다가 파우스트에게 줘요. 하지만 교회가 그 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얻게 된 것이 네가 악마랑 결탁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악마랑 결탁하는 놈에게 땅을 줄 수 없다. 하느님의 땅이다 이러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결핍의 여신, 죄악의 여신, 근심의 여신, 공궁의 여신들이 매일 밤마다 괴롭히게 돼요. 특히 이 근심이라는 여성은요, 문 열쇠 구멍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파우스트의 눈을 멀어지게 합니다. 맹인이 되죠. 하지만 파우스트는 마음만큼은 더 밝아지게 돼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해안가 땅들을 전부 매립해가지고 그걸 농토로 만드는 일을 상상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메피스토를 압박해가지고 계약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토의 그 개가 나는 소리,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죠? 멈추어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외치게 되죠. 넌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하게 되면 지게 되죠. 파우스트는 쓰러지게 되고요. 네, 파우스트가 죽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 메피스토가 이제 드디어 네 녀석의 영혼을 거둬갈 수 있겠구나 하고 덤벼들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오히려 파우스트를 데려가게 됩니다. 자, 하늘의 천사 속에는 누가 들어있나요? 바로 그랜트엔이 들어있죠.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 있는 그랜트엔의 간절한 그런 청원으로 파우스트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네, 거기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파우스트 결국 한 파우스트의 인간의 이야기인데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인간이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하고 방황하지만 악의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네,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이 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그러니까 악마 네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 2부 본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